산악회 회식 자리에서 박도진 씨가 제 앞으로 소주잔을 옮겨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 정식으로 만나볼까요? 이렇게 산악회에서만 보니까 너무 아쉽네요. 정식으로 만난다는 게 하고 말을 멈췄는데 박도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더군요. 여사님도 저도 혼자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행운이 꼭 찾아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저는 늘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주전자 달아오르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죠.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베란다에 널어둔 손자 티셔츠를 한 번 더 털어봅니다. 마른 빨래에서 햇살 냄새가 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손자 준서가 입던 티셔츠를 접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기어다닐 때도, 첫걸음을 뗄 때도, 유치원에 처음 갔을 때도 내가 이렇게 빨래를 널고 있었구나. 아이는 자라는데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과부가 된 지 3년째인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장이거든요. 토요일은 산악회 날입니다. 버스 정류장엔 색색의 바람막이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까지 마치 무지개가 줄을 선 것 같습니다. 한강정산 산악회 단톡방엔 벌써 오전 6시부터 오늘도 파이팅 이모티콘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어요. 김순덕 언니는 항상 제일 먼저 날씨 좋다 하시고 이정희 언니는 무릎 괜찮을까 하시죠. 저도 핸드폰을 들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라고 치다가 지웠습니다. 왠지 너무 들뜬 것 같아서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혼자 사는 여자가 너무 활발하면 뭔가 어색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날도 총무 박도진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배낭 무거우시죠? 제가 매 드릴게요. 억지로 빼앗듯이 배낭을 들어 올리는 손, 그 손등에 비친 핏줄이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어요. 혼자 지낸 세월, 누군가 제 배낭 무게를 묻는 일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들도 명절에 나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정도니까요. 박도진 씨는 올해 61살, 저보다 4살 어립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산악복을 입으면 제법 폼이 나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해서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죠. 무엇보다 총무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해요. 버스 예약부터 식당 섭외, 회비 관리까지 다 혼자서 처리하시거든요. 버스 안에서 박도진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여사님은 어떻게 산악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하고 물어서 남편 돌아가시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힘드셨겠어요. 혼자 지내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게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들 내외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만 하고 친구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만 했는데 박도진 씨는 제가 힘들었을 거라고 말해주니까 갑자기 울컥했어요. 정상에 오르자 박도진 씨가 제 목에 노란 스카프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색이 잘 받으세요. 다음 주엔 도봉산 가실래요? 내려오면 따끈한 곰탕 한 그릇 어떠세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으로 김치만 집으며 미소를 숨겼어요. 이 나이에 설렌다는 말은 혼자 중얼거릴 때만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스카프를 만져보니 부드러운 실크 소재더군요. 꽤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걸 선물로 주다니.
다른 언니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여사님 좋겠네 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져서 에이, 뭐려 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산길에 박도진 씨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뒤처져서 둘이 걷게 되었죠. 여사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 지낸 지 2년 됐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박도진 씨의 목소리에 뭔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싶었죠. 산에서 내려와 회식 자리에서 박도진 씨가 제 앞에 국그릇을 놓아주면서 여사님, 산악회 나오시니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변화를 알아봐 주다니. 집에서는 아무도 제가 요즘 기분이 좋아진 걸 눈치채지 못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리는데 노란 스카프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옷걸이에 걸어둔 그 스카프가 마치 작은 햇살 같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는 기분이었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감정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도봉 산행이 있었습니다. 박도진 씨가 약속대로 곰탕집을 예약해뒀더군요. 등산화 끈을 풀며 여사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는 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회원들에게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정도인데 저에게만 유독 자세히 묻더라고요. 곰탕이 나오자 박도진 씨가 제 그릇에 깍두기를 올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이따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산악회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산악회 일이라고 하지만 왠지 저만 따로 부르는 게 묘했거든요. 하산길에서 박도진 씨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산악회 운영비가 늘 빠듯해서요. 숙소 예약금, 버스비, 식당비까지 다 제 카드로 긁어두거든요. 회원들한테 미리 받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행사 당일에 받자니 번거롭고 그러면서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총무라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커요. 혹시 뭔가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즐겁게 산다니는 동안 이 사람은 혼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총무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박도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더군요. 여사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다른 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는데 여사님은 늘 세심하게 챙겨주시잖아요. 그날 오후 역 앞 카페에서 박도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까 왠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며칠 뒤 박도진 씨가 다시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여사님, 좋은 기회가 하나 있어서요. 소액 펜션 지분 투자인데 산악회 전용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여사님은 대표격으로 이름만 올려주시면 월세처럼 수익이 들어와요. 화면에는 깔끔한 펜션 사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요. 제가 총무잖아요. 이런 일들 많이 해봤어요. 회원들 중에서도 여사님이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더군요. 그가 제 앞에 미지근한 라테를 밀어놓았을 때 제 손목의 금팔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자 하시며 팔목에 채워주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얼마 정도면 될까요?
조심스레 물어보니까 많지 않아요.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물론 한 번에 아니고 단계별로요 하더군요. 2천만 원.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장례 뒤로 처음 산 보람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기도 해서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같은 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물론이죠. 일주일 안에 공증까지 맞춰서 드릴게요. 여사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든든해요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제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안방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과 적금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아들 결혼 때 쓰고 남은 돈까지 하나하나 꺼내보며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있었어요. 서랍 속 통장과 적금을 꺼내보며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장판에 앉아서 도장을 꺼내 들고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지만 박도진 씨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이 있는 집들이겠죠. 혹시 저처럼 혼자 앉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노란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봐도 되지 않을까요? 투자는 미끄러지듯 시작됐습니다. 박도진 씨가 우선 예약금만 먼저 부탁드려요. 500만 원 정도면 돼요라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고 나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한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도진 씨에게 송금했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이런 이모티콘을 받아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계약 전 잔금이 필요해요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박도진 씨가 영수증 사진까지 보내주더군요. 깔끔한 인쇄물에 펜션 이름과 금액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알려주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하고 답장을 보냈죠. 그 사이 박도진 씨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산악회에서 제 옆에 앉아서 여사님, 어제 잠 잘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하산 뒤에는 꼭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더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회식 자리에서 박도진 씨가 제 앞으로 소주잔을 옮겨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 정식으로 만나볼까요? 이렇게 산악회에서만 보니까 아쉬워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차창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고 뒤늦게 가게 문턱으로 뛰어드는 회원들이 우산을 털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만난다는 게 하고 말을 멈췄는데 박도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더군요. 여사님도 혼자, 저도 혼자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뭔가 표정이 달라져 있더군요.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인데 왠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할머니 요즘 이뻐졌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달라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산악회 회식 자리에서 회비장부를 잠깐 보려고 했어요. 총무님, 우리 회비가 얼마나 모였나 궁금해서요 하고 말했더니
박도진 씨가 빙그레 웃으며 장부를 덮더군요. 아,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여사님은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제가 총무인 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비장부 정도야 회원들이 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박도진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여사님은 너무 꼼꼼해서 탈이에요 하고 웃으니까 그냥 넘어갔죠. 다른 회원들도 가끔 총무님이 혼자 다 처리하시는데 괜찮을까? 하는 소리를 했어요. 특히 김순덕 언니가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하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박도진 씨가 저에게만큼은 진실하다고 믿었거든요. 믿음은 작은 의심을 덮는 이불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불 끝을 잡고 더 당겼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들을 따뜻한 믿음으로 덮어버리려고 했죠.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박도진 씨가 마지막 단계예요. 등기 이전 비용으로 700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하더군요. 이번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이미 1,300만 원을 보냈거든요. 혹시 계약서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죠. 아, 다음 주면 모든 서류가 완성돼요. 그때 한 번에 다 드릴게요 하면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여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은행에서 7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천만 원을 보냈네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박도진 씨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 사람을 믿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싶었거든요. 박도진 씨가 추가 보증금이 필요해요라고 연락을 해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또요? 하고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펜션 쪽에서 갑자기 조건을 바꿔서요. 500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하더군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여유 있는 현금이 많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당포 방문은 제 의지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금팔찌를 들고 가서 담보로 맡기려고 하는데요. 하고 말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저를 힐끔 보더군요. 급하신가 봐요. 금값도 오르고 해서 요즘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그 말에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지만 박도진 씨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팔찌를 맡기고 나오는 길에 손목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남편이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자 하며 채워주던 그 팔찌가 없으니까 자꾸 빈 손목을 만지게 되더라고요. 전당포에서 받은 500만 원을 들고 은행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제 계약서만 받으면 끝이겠지. 그런데 그 무렵부터 산악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순덕 언니가 조용히 제게 귀띔해줬습니다. 도진 총무 실은 이혼하고 혼자래. 부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는 이정희 언니가 가게 하나 차린대. 요즘 투자자 모으는 중이래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려니 했어요. 산악회 사람들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자꾸 비슷한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도진 씨가 저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무렵부터 박도진 씨는 더 자주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보내더군요. 여사님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오늘 하루도 여사님 생각하며 버텼어요. 같은 말들이 메시지로 왔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자꾸 받다 보니까 왠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어느 저녁
저는 손자 도시락통을 씻다 말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도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도진 씨, 우리 계약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목소리에 조금 초조함이 묻어나왔나 봐요. 박도진 씨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 내일 공증까지 맞춰서 드릴게요. 여사님 이름으로 다 넣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다음 날 산악회 회식 자리에서 박도진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제 손가락에 반지를 슬그머니 빼더군요. 남편이 사준 결혼 반지였어요. 이건 제가 맞춰서 보관할게요. 약속 반지라고 해요 하면서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다른 회원들이 어머, 총무님 로맨틱하네 여사님 부럽겠어요 하며 웃어댔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빼앗긴 손가락이 괜히 춥더군요. 30년 넘게 끼고 살았던 반지가 사라지니까 마치 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도진 씨, 그건 제가 하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허락도 없이 반지를 빼가는 게 맞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빈 손가락을 계속 만져봤어요. 반지가 있던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아있더군요. 거울 앞에서 손을 들어보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이 손이 제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박도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반지는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없으니까 이상해서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여사님 걱정 마세요.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계약 완료되면 새 반지랑 같이 드릴게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어요. 새 반지라니요. 저는 새 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원래 반지가 필요한 건데 왠지 박도진 씨가 제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손자가 제 손을 보고 할머니, 반지 어디 갔어? 하고 물어봤어요. 잠깐 맡겨뒀어 하고 답했지만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에 박혔어요. 손자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도진 씨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참사가 일어난 건 산악회 창립 기념 산행 전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다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기계적인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여사님, 혹시 박도진 씨 연락되세요? 예약금이 안 들어와서 내일 버스 운행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약금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총무님이 매번 미리 입금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와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박도진 씨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현재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나왔어요. 카톡을 보내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더군요. 초록불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새벽 2시까지 박도진 씨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휴대폰을 붙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제 심장 뛰는 소리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산악회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버스 취소래요. 총무님 연락 안 된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혹시 도진 씨 집 주소 아시는 분 있나요? 라고 썼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더군요. 점심때쯤 김순떡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 도진이가 사기꾼이래.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기꾼이라니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박도진 씨가요? 언니, 그게 무슨... 하고 말하다가 목소리가 막혔어요. 김순덕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펜션 지분 투자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받았대. 근데 그 펜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영수증도 다 가짜였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박도진 씨가 보여줬던 영수증들, 그 깔끔한 인쇄물들이 모두 가짜였다니요. 저는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보니까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2,500만 원. 남편과 평생 모은 돈,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통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숫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 내외가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군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들이 제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또 개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예전에 한 번 개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산악회 사람들이 연락해서 알았어요. 엄마가 돈을 잃었다고. 그제서야 산악회 누군가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박도진 씨를 믿었다고, 혼자 살기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어떤 말도 핑계처럼 들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물컵을 놓으며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제 자신이 초라했거든요. 저는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꽉 잡고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박도진 씨의 따뜻했던 미소, 제 어깨에 올려주던 손, 여사님을 믿어요라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방문 너머로 손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김밥 싸줘? 평소와 똑같은 천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다급히 일어나서 손자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내일 김밥. 내일. 손자는 내일도 변함없이 도시락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도시락통을 안고 앉아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에서 박도진 씨가 보냈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여사님 덕분에 힘이 나요. 정말 고마워요. 하트 이모티콘들까지. 이 모든 게 연기였던 건가요? 저는 정말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안방 바닥에 앉아서 모든 걸 꺼내놓았습니다. 박도진 씨가 보냈던 영수증 사진들, 제가 송금한 내역서들, 단톡방에서 캡처해둔 대화들까지. 장판 위에 차례차례 늘어놓으니까 마치 퍼즐 조각 같았어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좌판을 지키며 장부를 적던 제 손은
아직도 숫자를 기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송금 시간대가 늘 비슷했고 메모 문구도 패턴이 있었죠. 심지어 박도진 씨가 보내는 이모티콘의 간격까지도 규칙적이었어요. 이건 계획적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영수증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폰트가 조금씩 다르더군요. 날짜 표기 방식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이런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이 이런 건가 봐요. 새벽 4시까지 앉아서 정리를 했어요. A사 용지에 시간순으로 적어보니까 박도진 씨의 수법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고 점점 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계속 추가 요구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돈의 흐름을 더 선명히 만들어야 해요. 통화 녹취, 대면 약속에서의 요구 내용, 그리고 제3자 피해자가 있다면 더 좋고요. 제3자 피해자요? 하고 물어보니까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해를 봤다면 조직적 사기로 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라고 하더군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김순덕 언니 말처럼 다른 사람들도 당했을 수 있겠구나. 상담소에서 나와서 김순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혹시 다른 분들도 도진 씨한테 돈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글쎄, 정희 언니도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요즘 표정이 어두워졌어 하더군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산악회 언니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정희 언니를 곰탕집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난 괜찮아 하시더니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나도 조금 줬어. 500만 원. 다음 날은 성당 앞 평상에서 박미경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장에 있던 돈 긁어서 1,000만 원 보냈어. 남편이 알면 큰일 나. 고개를 떨군 언니의 눈가에 제 주름과 같은 주름이 겹쳐져 보였어요. 경로당 구석 벤치에서 만난 최영자 언니는 나도 반지 빼앗겼어. 마지막에 장난친다면서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까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5명이나 되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중품을 보관한다면서 가져가고 우리는 조용히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정희 언니 집 지하 작은 방이었어요. 복구개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회비를 모으자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모임이야. 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녹음이 필요했어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손가락에 미세한 떨림을 눌러가며 연습했어요. 마지막 투자 기회가 있다고 유인해보자. 김순덕 언니가 말했어요. 도진이가 아직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나타날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사기꾼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짜내려고 할 거예요. 저는 박도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진 씨, 큰 돈이 하나 더 들어와요.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싶어요. 내일 산악회 기념식 끝나고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역시 돈 얘기에는 바로 반응하네요. 3천만 원 정도예요. 친정 땅 팔았거든요 하고 답장을 보냈더니 와 대박이네요. 내일 꼭 만나요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이 사람은 정말 뻔뻔하네요. 그날 밤 복국의 모임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기념식 후에 박도진 씨를 만나서 모든 걸 녹음하기로 했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언니들이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조심해, 사기꾼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뭘 할지 몰라. 김순덕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박도진 씨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녹음 앱을 한 번 더 테스트해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겠죠. 박도진 씨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창립기념 산행날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산악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주변 억새들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날씨에 기분이 좋아졌을 텐데 오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박도진 씨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밝게 웃고 있었죠. 회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강정산 산악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 맞나 싶었어요.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가방 안에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휴대폰 녹음 앱도 대기 상태로 만들어뒀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김순덕 언니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비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희 언니와 박미경 언니, 최영자 언니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싸우는 날이에요. 기념식이 끝나고 박도진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사님, 정말 3천만 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군요. 돈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네, 친정 땅을 팔았어요. 형제들이 반대했지만 제가 밀어붙였죠.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박도진 씨가 와, 대단하세요. 그럼 오늘 계약하실 거죠? 하며 제 팔을 살짝 잡더군요. 저는 그를 운동장 뒤쪽 농구대 아래로 이끌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죠. 언니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흩어져서 망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파우치에서 가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공증 예정 계약서예요. 잔금 받으시면 바로 서명하시죠. 어젯밤에 인터넷에서 찾은 계약서 양식을 프린트한 거였어요. 박도진 씨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여사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준비성이 좋으시니까 제가 믿고 함께 사업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계약서인 줄 알고 꼼꼼히 보더군요. 그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도진 씨, 펜션 지분의 등기부등본은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그 순간 박도진 씨의 손이 살짝 멈췄어요.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죠. 아, 그거요? 다음 주에 나와요. 등기소가 좀 늦어서 변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목에 걸린 노란 스카프를 천천히 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 언니들이 당신한테 보낸 송금 내역이에요. 같은 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날짜도 겹치고 박도진 씨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산악회 회비 카드 결제 내역이에요. 당신이 내가 총무니까 믿어라고 말한 거 다 녹음되어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도진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왔죠. 여사님이 없으면 산악회가 굴러가겠어요? 박도진 씨가 서류를 덮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여사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여동생 명의로 된 펜션이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치고 들어갔어요. 여동생 명의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압류 신청을 했거든요. 이미 법원에 접수됐어요. 오늘 아침에. 거짓말이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박도진 씨가 뒤로 돌아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들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죠. 김순덕 언니가 들고 있던 등산 스틱을 바닥에 딱 하고 짚었어요. 도진아, 어디 가려고? 박도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누님들.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유로운 모습은 없었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어요. 박도진 씨, 어젯밤에 보낸 이 메시지 보세요. 3천만 원 정말 대박이네요 라고 했죠? 그것도 녹음되어 있어요. 회유, 기망, 반복적 사기 행위. 증거는 충분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앰뷸런스 소리였을 수도 있지만 박도진 씨에게는 경찰 사이렌으로 들렸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군요. 여사님, 제발 오해예요. 저는 정말 하고 말하다가 그만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정희 언니가 이제 끝났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최영자 언니는 우리들 반지는 언제 돌려줄 거냐? 하고 따져 물었죠. 박도진 씨는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박도진 씨를 보니까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들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잃은 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게 가장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박도진 씨가 이미 써버린 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주요 금액은 환수됐어요. 경찰에서 압수한 통장에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죠. 전당포에 맡긴 팔찌도 찾아올 수 있었고 반지들도 모두 돌아왔어요. 박도진 씨는 구속됐어요.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 산악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어요. 피해 배상도 명령받았고요. 한강정산 산악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됐습니다. 박도진 씨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회원들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렸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순덕 언니가 제안했죠. 새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은빛 산행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은 12명 모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끈끈해진 언니들이었어요. 회비는 통장 2개로 분산 관리하기로 했고 월말에는 공개 장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어요. 모든 지출은 영수증 사진과 함께 단톡방에 올리기로도 했죠. 제가 장부를 맡았어요. 언니가 숫자에 가장 발가하면서 언니들이 저를 믿어줬거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익힌 솜씨가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새로운 산행회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따뜻했어요. 서로를 더 신경 써주게 됐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이런 게 진짜 공동체지하고 이정희 언니가 말하시더라고요. 어느 흐린 토요일 오후 산행을 다녀와서 손자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준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산은 왜 올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김밥을 자르던 칼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은행잎들이 노랗게 떨어져 있었어요. 가을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무릎이 덜 아프려고. 그리고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려올 때 보이는 동네가 올라갈 때하고 다르게 보여서 손자가 어떻게 다른데?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발밑만 보게 되잖아. 그런데 내려올 때는 여유가 생겨서 멀리까지 볼 수 있어. 같은 길인데도 완전히 다른 풍경이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할머니랑 산 가볼래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와 함께 산에 오르는 날이 오겠구나. 그때는 또 어떤 풍경을 보게 될까요? 그날 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저는 새 장부를 폈어요. 깨끗한 A사 용지에 은빛 산행의 언니들의 이름을 한 줄씩 적었어요. 김순덕, 이정희, 박미경, 최영자. 각 이름 옆에 작은 하트를 그렸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어요. 박도진 씨는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서로를 얻었잖아요. 장부를 다 쓰고 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하얀 커튼을 살랑살랑 밀어 올렸어요. 저는 손끝으로 커튼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제 배낭도 제 마음도 훨씬 가벼워져 있었거든요. 옆방에서 손자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죠. 내일 아침에도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주전자에 물을 올릴 거예요. 손자 도시락도 싸고 빨래도 널고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전처럼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언니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산에 오를 거예요.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해졌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큼 용기도 생겼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은 그대로 있고 머리카락도 더 휘어졌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진 씨, 나는 당신을 용서 안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한 나 자신은 용서합니다. 혼자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던 나를, 사랑에 목말라서 쉽게 믿었던 나를, 창문 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이 있는 집들이겠죠. 어떤 집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내일도 산에 오를 거예요. 언니들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돼요. 분명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겠죠.